자, 인기 키워드 특징.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회수가 많아요. 그 뜻은 뭐냐면은 상위 노출 시 방문자를 많이 모을 수 있고요. 특히나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업체들이 이 키워드로 글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고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노출이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상위 노출을 며칠 되다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홍대 맛집 키워드, 만약에 요 업체 이분계 좋은 미나로그라고 있잖아요. 여기 이 블로그 지금 방문자 폭발적일 겁니다. 폭발적이고 막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 블로그도 상위 노출이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되다가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시다시피 매일매일 글이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매일 글이 올라오고 되면은 다른 업체 혹은 다른 블로그에 의해서 순위가 밀리게 되고요. 뷰 영역은 특히 1페이지가 넘어가면 방문자가 급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로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워낙 이 키워드들은 조회도 많고 매출에 영향이 크니 업체들이 자꾸 글을 쓰니 내 가만히 있던 글들이 방문자를 좀 모으다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지수를 올리는 방법은요, 제가 한번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약간 윤리 같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요. 여기서는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랭크와 그리고 다이아 알고리즘인데요. 일단 C랭크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좋은 글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꾸 주제에서 벗어나는 글보다는 키워드를 통해서 나는 이런 글들을 주로 작성을 하고 있는 블로그야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다이 알고리즘, 즉 키워드에 따라서 사용자가 좋아하는 문서가 다 다른데 그 문서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끔 글을 써야 된다라는 건데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주요 키워드를 보고 그 키워드가 지향하는 후기 글이라던가 아니면 정보를 전달하는 거라든가 혹은 텍스트로 어떤 설명을 자세하게 한다거나 뭐 등등등등 그 키워드에 주로 노출되는 글들을 분석해서 비슷하게 작성을 하시는 게 제일 현실적으로 중요한 방법이고요. 1번, 2번은 사실은 좀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C랭크는 기간이 중요하고요. 다이아는 기간보다는 글 자체를 얼마나 그 키워드에 맞게 작성을 했냐라는 건데요.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글들을 지속적으로 써라, 이게 핵심이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는 치과이고요. 대구 임플란트를 제가 검색을 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주로 쓰고 있는 글들은 대부분 임플란트 관련된 혹은 치과와 관련된 글들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이 글들은 정말 일반인이 봤을 때는 별로 재미없는 글이에요. 치과에 대해서 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블로그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당연히 이 블로그 방문자가 높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블로그가 지향하는 바는 주요 키워드의 상위 노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치아 홈 메우기 혹은 충치 원인 혹은 임플란트 치료 혹은 잇몸뼈 약해진 이유, 이런 관련된 키워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가 좋아하는 이런 글들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로그는 어찌 보면은 C랭크와 다이아 알고리즘에 맞게끔 포스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운영하면 어떤 병원 원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어떻게 운영하면은, 야, 우리 방문이 너무 작잖아. 야, 이렇게 맨날 임플란트만 써가지고 어떻게 방문자가 올라가냐? 뭐 프로야구 얘기도 좀 해보고 혹은 뭐 버닝썬 얘기도 좀 해보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를 하길 원하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C랭크 알고리즘과 다이아 알고리즘을 깨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C랭크와 다이 알고리즘에 맞게끔 운영하신다. 특히 주제를 분산시키는 건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자, 또 하나는요, 어뷰징입니다. 어뷰징, 제가 앞에서 광고 대행사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뷰징은 웬만하면 필요해서 할 수 있겠지만 내 블로그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포맷이라든가 공감을 임의적으로 늘린다거나 혹은 뭐 키워드를 넣는다거나 혹은 뭐 히든 태그를 넣는다거나 뭐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서 한다거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블로그에 뭔가 이게 작업을 하시는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블로그 운영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겠죠. 111 법칙입니다. 자, 111 법칙이 뭐냐 하면은 하나의 블로그는 하나의 키워드에 딱 한 자리만 노출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홍대 미용실을 쳤습니다. 그럼 여러가지 컨텐츠들이 쭉 나오는데요. 저희가 관심 있는 건 뷰 영역이죠. 뷰 영역에서 물론 여러가지 형태의 글들이 나오지만 똑같은 블로그가 두 개의 자리를 잡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금 줄이는 방법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뷰 영역으로 가보죠. 그러면은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없어요. 똑같은 블로그가 두 개 이상 존재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비교적 조회수가 작은 키워드는 그거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작은 키워드 한번 넣어볼게요. 바로 오씨 아줌마입니다. 오씨 아줌마 조회수가 많지 않죠. 오씨 아줌마를 검색했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 가지 쭉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블로그가 두 개 이상 잡은 적이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키워드 정말 트래픽이 작고 아무도 안 쓰는 거의 뭐 일기장과 같은 그런 키워드가 아니면은 대부분의 키워드가 바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만약에 기계식 키보드 청축이라는 키워드를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1위도 잡고 2위도 잡고 3위도 잡고 4위도 잡고 5위도 잡고 이렇게 최대한 상위를 많이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 블로그 하나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111 법칙에 따라서 이곳에 하나밖에 자리를 못 잡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블로그 상위 노출은 공식 광고 상품이 아닙니다. 블로그를 운영을 해서 노출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의 영역이고요. 뭔가 보장을 해준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즉 블로그 상위 노출이 공식 광고 상품이 아니라고 하는 뜻은 그 누구도 상위 노출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이 업체가 마치 전지전능한 신으로 이 업체를 통해서 내가 돈을 주면 이거는 무조건 상위 노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업체를 통해서 내가 상위 노출을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내가 이 업체를 통해서 상위 노출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 높은 업체에 돈을 써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상위 노출은 무조건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시간이나 환경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당연히 금액도 업체마다 다 다르다. 그리고 업체마다 작업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다 라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있으셔야 된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입니다. 광고 대행사는 전문가니까 잘해주겠지? 혹은 블로그를 이 사람한테 맡기면 내 블로그 갑자기 최저가 블로그가 되겠지?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블로그 마케팅 전문가 뭐 이런 게 크게 노출을 잘 시키는 사람이라고 똑같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트렌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빨리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광고 대행사가 지금은 노출시킬 수 있지만 내일은 노출 못 시킬 수 있고요. 내일은 노출시킬 수 있지만 지금은 노출 못 시킬 수 있고 이렇게 계속 가변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머릿속에는 상위 노출을 무조건 시킨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광고 대행사는 지금
지금 현재 단기간 노출을 잘하는 사람인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한 달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정도로 인지를 해주시는 게 사실상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쭉 풀어갈 거고요.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셔야 되는 건 상위 노출은 가능성의 영역이지 무조건 광고 대행사라고 절대 보장해주지 않는다. 지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보장을 해주냐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5가지 한번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제목에 키워드가 있어야만 노출이 될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가 얼마나 노출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 블로그 지수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C랭크나 다이아 알고리즘과 결합이 돼서 특히 다이아 쪽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이 컨텐츠의 질이 얼마나 좋으냐 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블로그에는 어뷰징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밀의 양력 같은 알 수 없는 요인들이 포함이 돼서 네이버 블로그의 노출 순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블로그 지수에도 시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컨텐츠의 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아이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이 아이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비교적 좋은 글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 광고 대행사에서 좋은 글을 써달라고 요구한 자체가 어떻게 좀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몇 업체들을 마케팅을 같이 하면서 제가 이 아이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는데 이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가 이 광고 대행을 맡기는 광고주만큼 이해가 낮거든요. 그래서 전 항상 광고주들한테 이런 내용이 좋을까요? 사람들이 이런 내용 좋아할까요? 라는 것들 자주 물어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컨텐츠의 질이 중요한데 이 컨텐츠의 질을 모두 광고 대행사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더라 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어뷰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과거에 트래픽을 쏜다거나 혹은 댓글을 많이 단다거나 공감을 한다거나 이런 굉장히 기초적인 것부터 다양한 상위 노출을 위한 어둠의 작업들 이런 게 있는데 네이버에서도 이 스팸 필터라는 놈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가 잘 썼고 블로그 지수도 좋고 제목에 키워드도 들어갔는데 혹시 이놈이 이상한 짓을 해서 우리 검색을 어지럽히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 계속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빙 요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네이버만의 필살요법 하지만 알려지지 않았어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는데 키워드 부분은 즉 제목을 어떻게 우리가 이쁘게 만드느냐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배운 거 바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2번, 3번, 4번, 5번 이런 부분들은 필요에 의한 노력도 필요하고요.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제목에 키워드 넣는 것은 오늘 배우시고 바로 적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힘이 안 들어간다는 점에서 우리가 바로 블로그 성과를 높이는데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마케팅하는 블로그, 일반 블로그들이나 취미로 운영하는 블로그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마케팅하는 블로그에서 이 제목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것은 일단 상위 노출에 제목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출에 제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제목을 보고 이거 클릭할까 말까, 즉 내 컨텐츠를 고객이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컨텐츠를 보고 내 홈페이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시작은 키워드가 노출이 되고 고객이 제목을 읽고 컨텐츠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이 마케팅하는 블로그에 차지하는 이런 비중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출 올리는 블로그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요즘에 블로그 마케팅, 그리고 특히 제 강의에 블로그 마케팅 보러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키워드를 포스팅을 해야 되지? 라고 이제 막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뷰 용료를 보니까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글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경쟁도 심하고 내가 써봤더니 노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이 인기 키워드로 포스팅을 계속 한다라는 건
현재 저에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저에게 적절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이런 키워드로 고객을 한번 꼬셔볼까 합니다. 블로그 마케팅은 경쟁이 너무 심하니 블로그 방문자 늘리기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제목은 블로그 방문자 늘리기라고 1번을 정했어요. 왜냐 하면은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키워드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거와 효과가 비슷한 듯 하지만 조회수는 적고 경쟁도 적은 이런 키워드를 찾다 보니 저는 블로그 방문자 늘리기를 택했고요. 그러면 제목은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죠. 블로그 방문자 늘리기 요것만 하면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호기심도 자극하고 제목에 블로그 방문자 늘리기라는 키워드 들어가고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블로그 글을 쓸 때 키워드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글을 썼는데 블로그가 시한폭탄을 또 안고 있었다 어쩌고 저쩌고, 아 이거 재밌네요. 그죠? 갑자기 블로그 방문자가 폭락을 했고 이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고 쭉쭉쭉 이어나니까 읽을 맛이 나네요. 다음 글 한번 볼까요? 꿀팁 알려준다고 했는데 자, 3년 동안 운영해본 것들 알려주겠다라고 하고요. 자, 글과 제목의 키워드 주체적으로 맛집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나름 도움이 되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 앞부분에는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효과적인 화두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블로그 방문자를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가 지금 바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제목에 이 키워드를 넣는 것입니다 라고 탕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본문에 내가 의도한 내용들을 쫙 던져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검색한 게 블로그 방문자 늘리기잖아요. 블로그 방문자 늘리기인데 딴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블로그란 무엇인가, 뭐와 뭐의 결합이 있고 뭐 네이버 블로그는 어쩌고 저쩌고 방문자는 어쩌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쭉 채워 넣는 거 앞부분에 정말 재미없고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내가 검색한 블로그 방문자 늘리기를 어떻게 하면 잘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탕 던져 놓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정말로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블로그는 어떻게 마무리했나 볼게요. 이렇게 읽었어요. 야 좋다 라고 하고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분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블로그 마케팅 홍보 효율적으로 알아보자 라고 해서 쭉 봐서 그래 글 좋네, 네가 한번 하는 것들 하겠어 라고 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분한테 전화를 하거나 혹은 홈페이지가 있으면 클릭을 해서 이분한테 와 라고 하는 걸 세팅을 해야겠죠. 지금 이분은 전화번호를 넣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회복사 2급,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글을 넣었고 하단에 보시면은 뭐 전화번호 이런 것도 넣었고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들도 아마 이렇게 넣었습니다. 뭐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글을 읽고 그냥 가면 안 돼. 이곳에 어떤 세팅을 해야 돼. 이걸 콜 투 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콜 투 액션도 세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팅 후에 노출 순위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포스팅을 했으니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블로그 왜 운영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은 블로거예요. 그냥 취미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워블로그도 아니에요. 그냥 후기도 좀 쓰고 일기도 좀 쓰고 이런 개인적인 작은 블로그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 저의 강의를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블로그를 통해서 이분이 하고 싶은 건 내 의견을 게시하고 사람들에게 노출되면 오케이 좋네 뭐 이런 정도지 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같이 최소한 1인 기업 이상으로 뭔가 마케팅을 해서 매출을 만들어야 되는 기업의 경우는요 좀 얘기가 틀려집니다. 사실 블로그를 왜 운영할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블로그를 통해서 매출과 브랜딩 그리고 직접 간접적으로 블로그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블로그를 운영한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시 짧게 말하면은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로그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은 제가 제일 잘하는 키워드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죠. 자, 사회복사 2급이라고 친 다음에 저는 과목을 쳐서 이제 궁금하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첫 번째 블로그를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쭉 보다
보다가 오케이 알겠어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다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전화일대 상담, 이메일, 카카오톡 뭐 이런 거를 클릭을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뭔가 클릭을 하고 반응을 일으키는 거, 요게 블로그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을 하게 되면 가장 얻기 좋은 방법이 바로 블로그 방문자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유입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이 키워드도 엄청나게 빡세더라고요. 휴대폰 데이터 복구. 제가 뷰 영역에 봐서 다양한 업체들 중에 첫 번째 거 한번 클릭을 해보죠. 그리고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대충 보고 마음에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기에 클릭을 해서 여기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객이 블로그 글을 보고 오케이 라고 하고 홈페이지에 유입되는 거, 이게 블로그 마케팅의 가장 긍정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홈페이지에 유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업체, 이런 업체겠죠. 천안 한정식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글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여기 한번 해보죠. 천안 한정식이라고 검색을 하고 여기 들어가서 내용 쭉 봤는데 여기는 홈페이지 주소를 따로 남겨놓고 있지는 않아요. 혹은 사람이 여기를 클릭을 해서 또 내용을 보다가 이곳에 있는 정보들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혹시 또 이 블로그 안에 주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클릭을 하지 않고 나가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밥상 차려주는 집, 사람들이 여기서 블로그를 보고 바로 여기서 문의를 하지 않더라도 천안 밥상 차려주는 집으로 봐서 다시 한번 정보들을 쫙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면 여기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겠죠. 나 예약하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은 고객이 블로그에 들어가서 링크를 눌러서 내 홈페이지나 혹은 내 지도에 오지 않더라도 또 내 브랜드를 검색을 하고 블로그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 지도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뭐 굳이 표현하자면 1번은 직접 유입이고요, 2번은 간접 유입입니다. 고객이 검색을 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내 홈페이지에 바로 와서 뭔가 역사가 일어났을 때 직접 유입이고, 두 번째는 고객이 검색을 했는데 내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오지 않고 이 블로그 글 보고 또 저 블로그 보고 또 이 블로그 보고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 지도나 혹은 사이트에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오나 저렇게 오나 고객한테는 다 들어왔지만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2번 간접 유입은 측정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블로그 쪽은 이런 간접 유입이 좀 더 많고요. 맛집이라던가 혹은 어떤 장소라던가 데이트 코스 뭐 이런 고객이 오프라인으로 돌아다니는 곳은 이런 간접 유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긍정적인 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천안 밥상 차려주는 집에 가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 그래서 내가 가면서 또 글을 썼어요. 천안 밥상 차려주는 집 갔더니 좋더라. 여기 보면은 카페 글 같은데 그런 거 많거든요. 상견례를 했느니 밥상 차려주니 맛있다느니 이렇게 쓰는 거, 이거는 블로그 체험단이라던가 돈을 준 바이럴이 아니라 저절로 생기는 바이럴, 저절로 생기는 좋은 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자랑 하나 하면은 온라인 마케팅 교육 오신의 학교 들어가 보신 분 있나요? 라고 해서 들어가서 어떤 분이 오신의 학교 이렇게 했더니 좋냐 라고 하니 후기에 이분은 강추합니다. 그리고 지인도 들었는데 괜찮겠네요. 이렇게 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내용들을 남겼습니다. 제가 시켰나요? 전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보고 알아서 남겨줬어요.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게 3번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사실 3번은 많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나 생겼으니까 엄청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라는 건 이 1번, 2번에 좀 더 집중해서 많이 만들어내면 3번은 저절로 따라오더라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마케팅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 라고 한다면 1번, 2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늘리지?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마케팅을 한다라는 거 1번, 2번, 3번으로 나눠놨지만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결국 매출과 브랜딩에 블로그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블로그의 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블로그 마케팅을 잘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좋은 블로그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야, 네 블로그 좋아? 혹은 네가 블로그 운영하는 거 잘 운영하고 있어? 혹은 잘못 운영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혹은 네 블로그는 좋은 블로그다, 나쁜 블로그다,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할까요? 자, 요게 C랭크와 다이아 알고리즘이 나오기 전과 후로 좀 나눠지는데요. 한번 보죠. C랭크 혹은 다이아가 나오기 이전에는요, 어떤 블로그가 좋은 블로그였냐, 혹은 네가 블로그를 잘 운영하고 있냐 라고 했을 때는 일단 매일매일 포스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피곤하고 졸리더라도 블로그 포스팅은 꼭 써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교육들 많이 들었고, 실제로 이런 방법들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글을 쓰지 않으면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되는데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 말 대잔치 포스팅이 난립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늘의 감사일기,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고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준 하나님께 감사해요, 뭐 이런 글도 있고요. 오늘은 정말 기분이 우울한데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기분을 날려버리겠다, 뭐 이런 혼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정도에 쓸만한 이런 내용들을 블로그에 막 갖다 썼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포스팅이 상위 노출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포스팅을 쓰고 심지어 아무 말이라도 이렇게 쓰게 되면은 대략 45일 정도가 되게 되면은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서 상위 노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제가 예전에 어떤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 관련된 글을 제 블로그에 작성을 했습니다. 노출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산물 업체를 또 홍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가리비찜 이런 것도 포스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포 뭐 이런 것도 포스팅했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음악가의 어떤 가수의 CD도 제가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저것 난립해서 포스팅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당시에는 포스팅 개수와 기간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요게 조합이 돼서 최적화 블로그라고 만들어졌는데요. 보통 45일 정도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포스팅, 아무 말해도 괜찮아, 45일간만 네가 꾹 참고 포스팅을 하고, 이때 다양한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블로그 방문자도 늘어나고 네 블로그도 노출이 잘 되고, 즉 네 블로그는 노출이 잘 되는 소위 말하는 최적화 블로그가 될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리브라라고 불리는, 즉 C랭크 이전에 혹은 다이아 이전에 이 블로그 알고리즘의 최대의 단점은 이놈이었습니다. 글의 내용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대충 쓰는 것보다 정성스럽게 쓰는 글이 노출에 영향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노출의 영향력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써도 노출이 요만큼 되고 못 써도 노출이 요만큼 되니까 어떡하시겠어요? 사실 블로그 운영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쓰고 좀 있다가 또 써야 되고 좀 있다가 또 써야 되고,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자꾸 써야 될 글이면은 대충 쓰자, 이런 것들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보다는 대충 빨리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글의 내용을 포기하고 잦은 포스팅, 앞에 첫 번째 매일매일 포스팅, 아무 말 대잔치와 연속성입니다. 글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글의 내용이 떨어지더라도 자주 포스팅을 하자, 이런 것이 중요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키워드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최신 글의 상위 노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고 대략 일주일 있으면 글이 내려가, 또 글을 쓰고 또 내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계속 반복해서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당시에는 우리가 보통 상업적인 활동을 했다 혹은 홍보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홍보를 조금만 하더라도 내 블로그는 쫙 죽어버리는 이런 이상멜랑 꼴릭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이것을 저품질 블로그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 당시는 사람들이 한두 번 이렇게 죽다 보니까 괜찮았어요. 왜냐하면은 다시 만들 수 있거든요. 다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처음부터 돌아갑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45일간 열심히 포스팅하고, 그리고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키워드를 노립니다. 그리고 최적화 블로그가 되면 또 글을 쓰다가, 그런데 또 쓰다 보니까 순위가 밀리니까 대충 빨리 자주 주요 키워드를 쓰다가 죽으면 또 다시 만들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되던 시대가 바로
C랭크 다이아 알고리즘 이전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네이버 알고리즘이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C랭크 주제와 키워드 플러스 기간 플러스 개수 플러스 인기도. 그러니까 C랭크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글들을 오랫동안 썼는데 사람들의 반응도 좋아? 그럼 상위 노출 잘 시켜줄게 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주제라고 하는 것은 연관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글들을 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주제와 연관된 키워드 플러스 기간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기간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신생 블로그들이 상위 노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한쪽만 무게중심을 줬다가 이 무게중심을 좀 옮겨야겠다. 그래서 C랭크가 주제와 기간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기간이 필요 없는 주제와 연관된 키워드를 쓸 때 그 주제와 키워드가 좋아하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많이 하게 되면은, 즉 키워드마다 거기에 적절한 글의 형식들이 있는데 그 글의 형식에 따라서 글을 쓰면 네 블로그는 상위 노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다이아 알고리즘을 출시하게 됩니다. C랭크는 기간이 중요해, 다이아는 기간이 중요하지 않아. 글만 잘 쓰면 돼. 왠지 이 양립되는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을 적용을 시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C랭크와 다이아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느냐? C랭크와 다이아 알고리즘 이후에 좋은 블로그는 어떤 블로그였느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죠. 일단 좋은 글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글이 뭐냐?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 맞습니다. 좋은 글. 뭐가 좋은 글이야? 제가 뒤에서 좋은 글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좋은 글을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C랭크 이전에 인기를 끌었던 아무아재지 감사일기, 오늘의 일기, 오늘의 감사한 점, 뭐 이런 글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무 말로 쓰던 이런 글들이 포스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블로그 지수를 까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니네 좋은 글 쓸 거 아니면 매일매일 쓰지 마. 안 써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매일매일 포스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물론 좋은 글을 매일매일 쓰는 거 제일 좋겠죠. 하지만 좋지 않는 글이지만 매일매일 쓰는 건 안 좋다. 쓰지 마. 이렇게 네이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랭크 이전에는 다양한 키워드들이 상위 노출되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연관도가 높은 키워드만 상위 노출이 되는 이런 식의 알고리즘의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전에는 포스팅 개수와 기간에 따라서 최저가 블로그가 만들어진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앞에서 언급한 주제와 기간을 강조한 C랭크와 주제와 적합도를 강조한 이 다이아 알고리즘, 이 두 가지를 짬뽕해서 상위 노출 시켜주는 블로그를 선택하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떤 글을 쓰는지 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키워드에 따라서 꼭 최신 글이 아니더라도 상위에 오래 머무른 글들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여름방학 캠프라던가 혹은 학생들의 어떤 학원이라던가 혹은 맛집이라던가 뭔가 계속해서 변화가 심한 영역들은 순위들이 계속 바뀌겠지만 쿠키 만드는 법, 김치찜 만드는 법, 쿠키 만드는 법이 어제랑 오늘이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그리고 어떤 단어를 정의한 정보성 글들, 예를 들면 사보임이란 무엇인가, 패스트트랙이란 무엇인가, 이게 갑자기 글의 내용이 바뀐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 어떤 글들은 시적절하게 순위들은 막 바뀌게 되지만 어떤 키워드들은 시적절하게 순위가 안 바뀌더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순위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알고리즘이 판단해서 노출시켜 줄 거니까 꼭 네가 쓴 글이 상위 노출되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 라고 네이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노출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내 블로그 또 죽어서 노출이 안 돼 라고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상한 짓 해서 노출이 안 되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고 홍보를 막 했는데 갑자기 저품질이 돼서 노출이 안 돼,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그리고요, 앞에 C랭크 다이아 이전에 문제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블로그를 쉽게 만들어서 노출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쉽게 다시 만들어서 노출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더라. 왜냐하면 C랭크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다이아 글을 잘 써야 돼요. 좋은 글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
보니까 블로그를 죽이고 또 만들고 죽이고 또 만들고 이것이 정말 쉽지 않더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랭크 이전과 이후 이렇게 좋은 블로그를 어떻게 만드냐 혹은 좋은 블로그는 무엇인가는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취미생활이라고 치면은 파워 컨텐츠라고 하는 광고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어떻게 갔느냐, 요렇게 스크롤해서 취미생활 클릭을 해서 요렇게 들어가는, 요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요렇게 광고도 아닌 것이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서 유입되는 거, 이걸 오가닉 유입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광고가 이렇게 떡하니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한 알고리즘대로 운영하지 않더라도 그냥 적절하게 돈만 내면 노출이 되거든요. 또 하나, 에듀윌. 제가 에듀윌을 팔로우하진 않았지만 에듀윌이 타겟팅해서 저한테 돈만 쓰면 이렇게 노출이 되거든요. 무슨 뜻이냐, 자연적인 노출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어떠냐고요? 보시면 마스터헤드라고 하는 광고가 메인에 떠 있습니다. 마치 네이버의 메인 배너처럼 이렇게 유튜브의 메인에 노출이 되고 있고요. 또 스크롤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이곳에 지방 녹이는 피만 레이저 어쩌고저쩌고 하는 광고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홈 영역에도 광고가 노출이 되고 있고요. 제가 부동산이라고 검색하니까 이 밑에 컨텐츠들이 있지만 최상단에는 뭐가 있습니까? 광고가 있습니다. 오마이갓. 검색에도 광고가 들어왔고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영상 앞에도 광고가 들어왔고요. 심지어는 이 하단에도 광고가 들어 있습니다. 광고가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광고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광고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존의 컨텐츠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노출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채널들을 운영하실 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 점점 이렇게 노출량들이 줄어들고 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자연적인 유입, 오가닉 유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광고 상품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좀 띠껍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과거의 문제를 짚어보면요, 그냥 꾸준히 열심히, 진짜 웃기죠, 그냥 블로그를 매일매일 써, 그리고 열심히만 쓰면 돼, 열심히는 형식이 있어, 거기에 맞춰서 대충 빨리빨리 컨텐츠를 생성하게 되면은 상위 노출이 돼. 그런데 형식에 맞춰 쓰다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왜? 맞춰야 되니까. 예를 들면 글을 2000자에서 4000자를 쓸 내용이 없어. 그런데 상위 노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막 끼워 넣는 거죠. 이미지, 난 3장만 쓰면 되는데 네이버는 20장 30장 원해. 그럼 어떻습니까? 막 인터넷에 막 자연, 꽃 그려져 있는 거 이런 거 막 집어넣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쁜 컨텐츠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네이버한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좋은 컨텐츠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좋은 컨텐츠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로 네이버가 한 것은 블로그 측정 요소들을 굉장히 다양화시킨 것입니다. 제가 링크는 따로 한번 달아드릴게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블로그 최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많이 했었는데요. 블로그 최적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블로그 최적화 기준은 내부 최적화와 외부 최적화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부 최적화는 블로그 글 자체에서 검색 최적화를 시키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글을 몇 자를 썼는지, 제목은 어떻게 구성했는지, 서두는 어떻게 했는지, 이미지는 몇 개를 넣는지, 동영상은 어떻게 넣는지, 뭐 이런 블로그 글을 어떻게 꾸미느냐, 내부에서 뭔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인 거죠. 내부 최적화이고요. 외부 최적화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는 글 안에서 뭔가 하는 거죠. 글을 쓰는 블로거가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외부 최적화는 글 쓰는 블로거는 단절이 됩니다. 블로거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어디가 더 중요하느냐? 방문자가 중요합니다. 블로그 외부에서, 즉 방문자가 블로그에 방문해서
남기는 여러 가지 흔적들을 파악하고 검색 최적화시키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내부 최적화는 블로거의 일이고 외부 최적화는 방문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네이버는 이 외부 최적화 블로거보다는 이 블로그의 글을 보고 오는 사람들에게 좀 더 가중치를 많이 주는 거죠. 블로그가 글을 잘 썼다고 상위 노출에 큰 점수를 주기보다는 이 블로그에 와서 사람들이 남기는 흔적들에 더 많은 점수를 둔 거죠. 그래서 방문자가 이 상위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정리하면은 과거에는 글 자체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그 내용을 보는 것보다는 글의 형식을 파악을 하는 거죠. 네이버가 기계인데 글을 읽고 아 이거는 좋은 글이 나쁜 글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 글을 읽고 있는 방문자가 이 글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파악하게 되면은 글의 껍데기, 형식을 파악하고 상위 노출시켜주는 전략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과거에는 제목이 어떤 키워드를 어떻게 썼는지, 글의 길이는 몇 자를 썼는지, 글의 길이는 얼마나 긴지, 어떤 형식으로 작성을 했는지, 글의 외형에 신경을 쓰고 상위 노출에 영향을 줬다. 즉 내부 최적화가 영향이 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블로거가 쓰는 글의 형식보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글을 열심히 읽고 있는지, 그걸 좋은 글인지를 인지하고 파악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블로거보다는 이 블로거가 쓴 글을 판단하는 이런 방문자들이 이 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약간 더 비유를 들자면은 재판정에서 배심원들에게 내 글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뭐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